첫 번째 모닝팩, 훌쩍 뛴 쌀값입니다. 쌀값. 늘 보면 뭔가 훌쩍 뛰었다 이런 얘기만 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올해 또 특히 더 그런데요. 네네. 두 분은 하루에 쌀밥을 얼마나 드세요? 저는 한 공기 많이 먹어야 한 공기 반 정도. 그 정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밥 먹고. 그렇죠. 아침에는 그냥 빵, 떡? 커피, 네. 떡 뭐 이런 거고. 저녁도 건너뛸 때도 있고.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네. 쌀밥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5.8kg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평균이에요. 한 공기 반 정도 먹는 거예요. 평균은 하루에. 먹고 있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는요, 훨씬 많이 먹었겠죠, 아무래도. 1984년에는 130kg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따진다면 한 세 공기 반 정도 먹었을 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다, 이런 이제 하소연이 나올 법한 상황인데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쌀이 남아 돌아서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또 올해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쌀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쌀 사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쌀 소매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20kg당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난해보다 17.2% 상승한 거고요. 평년보다 한 14%가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달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쌀 20kg 한 포대를 7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팔기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아무리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쌀 가격이 오르면 우리도 부담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정부의 수급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매년 쌀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과 생산된 쌀을 일정하게 격리 조치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걸 이제 쌀 수요량을 예측을 했을 때 13만 톤 가량이 많은 365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초과 생산량의 2배인 26만 톤을 격리 조치했다고 합니다. 일정하게 이제 격리해서 창고에다 널어놓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가을철에 집중호우 피해하고 병해충 피해까지 발생을 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햅쌀 재고가 바닥이 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일단 창고에 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쌀 보유량을 긴급하게 방출하는 게 일단은 긴급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보유 양곡 3만 톤을 대여 형식으로 긴급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쌀을 공급받는 업체가 내년에 같은 가치의 쌀로 햅쌀로 되갚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런 대여 방식으로 방출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물량이 이달 중에 공급이 만약에 되기 시작한다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쌀 할인을 20kg당 한 3천 원 정도로 그동안에 할인해 줬는데요. 쌀 할인폭을 한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값이 폭등해서 쌀 사려고 막 줄 서고 이런 장면 봤는데 네네. 우리도 이거 조절 잘해야 되겠는데. 네.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추계투쟁 신호탄입니다. 네, 산업계 곳곳에서 노사 갈등으로 인한 파업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이 있죠. H사 노조가 어제부터 사흘 동안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본급 9만 5천 원과 인상에 성과급 400%, 이와 별개로 1,400만 원과 주식 30주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정년 연장 및 성과 공정 분배 등에 대해 회사 측이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면서 단체 행동을 결정한 겁니다. 이 회사 노조가 파업에 나선 거는 7년 만의 일이라 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6년 연속 무분교 기조가 깨지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을 올가을 추계투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글로벌 1위 조선기업인 조선기업의 조선 3사 노조도 역시 동시에 부분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계열사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합병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전혀 그 사실에 개입하지 못했다. 또 앞으로 만약에 합병이 된다고 하면 이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철강업계와 금융업계까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올해 가을 그 노사 관계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네, 이 노조들이 이렇게 강경해진 배경에는 최근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시행이 뭐 지금 된 건 아니고요. 6개월 뒤에 시행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간접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란봉투법은 일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법안 명칭을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긴 한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말합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청이라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이고 지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노사관계,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 관계가 실질적인 지배 관계에 있을 때에만 교섭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구체화한다고 하는 점인데요. 노사 갈등이 일거나 파업이 일어났을 경우에 기업에서 노조는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불법 폭력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노조원 개인의 역할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제한을 했습니다. 노조 입장에선 권리 보장이 강화될 수 있으니까 경영계는 또 파업을 하면 이 생산 차질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서로 간의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억눌려 왔던 하청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우리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노조 쪽 이런 데에서 좀 사회적 대타협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